자, 오늘 배울 내용은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원료 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작업장에 대해 배웠고, 설비 및 기구 관리 저번주에 배웠고, 오늘은 내용물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지금 배우고 있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주에 배운 건데, 저번주에 배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 기억나세요? 수칸비니, 납디프 반복 학습을 해서 우리 지금 기억의 망각곡선 저편으로 넘어간 우리 기억을 한번 다시 꺼내봅시다. 수은 제가 이거를 유통화장품 알리 기준에서 숫자대로 나열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순서대로 1, 5, 10, 20, 100으로 외우면 기억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5, 10, 20, 100 이 단을 기억하시고 칸비니 준 1, 카드뮴 5, 안비니 10, 납 20, 디프 100 디옥산 100이고 프탈레이트류는 프탈레이트의 총합이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니켈과 납은 기타가 10, 20인 거고, 나머지 납 같은 경우에는 점토로 만들어진 분말이 어쩌고, 니켈은 눈 화장용 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르말데히드랑 메탄올. 포르말데히드는 제가 메탄알이라고 말씀드렸죠. 메탄알인데, 그래서 저는 이 포르말데히드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를 메탄알로 봐요. 이게 대칭이 된다고 했죠. 포르말데히드가 2000, 무류지는 0.002, 메탄올의 무류지. 그래서 이게 대칭돼서 공숫자. 왜냐면 제가 많이 문제를 풀어본 결과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건 뭐 2000, 0.002 이런 건데, 이게 0.02인지 0.0002인지 이런 걸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이랑 0.002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둘 다 기억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0.2, 그 다음에 20이잖아요. 얘도 생각하시면 0.2랑 20 거꾸로 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대칭해서 생각을 하시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외우실 때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암기하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건 반복 학습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암기하고 반복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외우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 학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반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다음 배울 내용이에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배웠는데 뒤에 나올 내용인데 이걸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못 푸시는 게 사실 제 강의만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상이에요.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틀리시더라도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고, 아시는 분은 아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라서 빠르게 한번 풀이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내용량의 기준에 대한 건데, 이 내용량의 기준이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뭐 튜브 타입의 제품이 있어요. 이 튜브 타입의 제품의 용량이 50ml라고 칩시다. 50ml라고 치는데 아무리 기계가 만들고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품 정말 똑같은 내용으로 넣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50ml가 적혀있지만 안에 뭐 49ml가 들어있다거나 뭐 48ml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만 충족하면 괜찮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 보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3개의 제품으로 검사를 해요. 3개 값의 평균을 내서 이 평균 내용량이 50ml라고 치면 97%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하면 통과, 적합, 그러고 부적합하다는 게 여기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내용량의 기준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폐기한다, 재검사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 한 번 더 테스트가 가능해요. 한 번 더 테스트가 가능한데, 이때 몇 개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몇 개를 취하는지 봅시다. 6개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6, 3개 기존에 검사했던 거, 그리고 6개 더해서 총 9개가 9개의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 원래 97% 이상이죠. 이걸 이제 기존의 내용량 기준이라고 치면 6개를 더했을 때 이 9개의 기존 내용량 기준이 97%이면 적합이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이것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미생물 한도를 다시 배울게요. 미생물 한도, 미생물 하면 우리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 상규균, 세균 및 진균 등이 떠오르시는데, 여기 있는 순서 제가 다시 재정립한 거예요. 저는 이게 순서라는 게 그때 아까 말했던 수카안비니, 납디프 이런 것처럼 뭐 1, 5, 10, 20, 100 사람의 뇌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상당히 외우기가 좋아요. 근데 맞춤명확품 조제관리사에서 암기를 해야 할 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4개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순서가 좀 막 뒤죽박죽 돼 있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 상규균 맨 밑에가 있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불검출 0이 있고, 그리고 100이 있고, 500이 있고, 그리고 1000이 있는 거예요. 4개입니다. 4개. 4개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로 나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보기가 4개면 정말 문제 내기 쉽겠죠. 대장균이랑 녹농균, 황색포도 상규균 이런 균 종류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네는 나오면 안 되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 상구균 등이 뭐 100개 이하로 검출되면 가능하다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얘네들은 나오면 안 돼. 불검출 컷하고. 자, 무류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약간 깨끗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100개 이하인 거예요. 100개가 이 불검출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기준이죠. 100개 이하는 무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기성 생균수는 영유아용 그리고 눈화장용. 그리고 영유아용 눈화장용이 무류지만큼은 아니지만 미생물 한도가 낮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00개 이하예요. 기타 화장품의 경우, 기타 화장품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화장품을 총칭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준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0개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 상구균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1회차에는 뭐 황색포도, 상구균, 녹농균, 대장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얘네를 간단하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얘네는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무류지의 경우는 가장 퓨어야 된다. 100. 그리고 영유아 눈화장용 제품의 경우 500개 이하. 영유아랑 눈이 약간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민감하니까. 우리 애기도 얼마나 민감해요. 눈화장용 제품 눈 얼마나 민감해요. 하지만 무류지 다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장품 1000개. 그래서 0, 100, 500, 1000으로 외우면 이 문제 나왔을 때 그냥 10초 만에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량의 기준인데, 아까 문제로 제가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눈에 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고 틀려보면, 약간 제 기준, 저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맞추면 다음에는 절대 안 틀리고 틀리면 다음에 맞춘다 이 생각을 들어서, 중요한 문제는 배우기 전에 살짝 앞에 두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내용량의 기준, 제품 3개, A라는 제품 3개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97% 이상 맞다. 100ml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용량이 100ml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0ml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97ml가 들어가 있으면 통과라는 거죠. 요거 3개 다 합이 98, 96, 97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적합이에요. 적합. 근데 이상한 거예요. 96, 96, 96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칩시다. 100ml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이 아니라 96%가 되죠. 자, 그러면 기준치를 벗어났으니까 우리 재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제품을 6개를 더 가져옵니다. 6개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 100개 플러스 6개 9개가 되는 겁니다. 이 9개가 나머지 애들이 98, 뭐 100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총 합쳐서 합이 97% 이상이 된다. 그렇게 치면 얘는 9개의 평균 내용량이 제1호의 기준치 97% 이상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답인 겁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나올만 하죠. 어렵진 않은데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라서 굉장히 압축시켜서 보기 쉽게 해놨는데 헷갈리진 않죠.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바로바로 말씀해주시면 설명 다시 드릴게요. 내용량 기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내용을 문제로 먼저 만나볼게요. 지금 한번 보기를 보시고 틀리셔도 좋으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쉽나? 잘 맞추시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문제 풀이할게요.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및 발주 요청서와 일치하는 원료가 납품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거래명세서 이거 온 거랑 내가 시킨 거랑 온 거랑 제대로 맞게 왔냐 확인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건을 발주를 하고 수령 전에 검수, 발주하고 물건이 오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령, 그다음에 제조를 한다던가 불출을 한다던가 일련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서 이걸 좀 약간 섹터를 나눠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이 공부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부터 배우게 될 내용물에 대한 내용물 불출, 입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걸 커다란 뭉탱이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내용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발주에 대한 부분이네, 이건 검수에 대한 부분이네, 이거는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부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용물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 발주 요청서와 일치하는 원료가 납품되었는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얘네가 지금 물건을 시킨 곳에서 나한테 물건을 가져온 상황이네, 그런 이미지가 박박 떠오르시면 문제 풀 때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주를 신청해서 원료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하는 과정, 제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원료의 용기 표면에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화장품 원료 포장 훼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를 물건이 왔을 때 일치하는 원료가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네가 정상적으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휙휙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관 확인 눈으로 한다고 했죠. 유관 확인을 할 때 훼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맞고요. 자, 원료의 시험 의뢰를 위해서 판정 대기소에 보관할 때는 라벨을 부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라벨에 대해서 안 배웠죠. 원래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보기가 너무나 명확하죠. 시험 판정 결과에 따라서 보관 장소별로 보관하는데, 예를 들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물건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적합, 부적합, 그 다음에 아직 판정 중인 경우도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보관 장소별로 보관을 합니다. 이걸 보관 장소별로 보관한다고도 하고 구획 장소로도 보관한다는데, 모두 다 그렇지만 공간이 뭐 적합 공간, 부적합 공간, 판정 중인 공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공간 안에서도 나눠서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판정 대기소에 보관할 때는 아까 서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험 중, 판정 중이기 때문에 백색 라벨을 부착합니다. 시험 중이 아니지. 백색 라벨을 부착합니다. 시험 의뢰 전이죠. 시험 전입니다. 내가 이거 문제 술수를 좀 잘못 넣어놨네. 아까 문제는 내용물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 다음에 있었어야 돼요. 영유아용 제품류. 이것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인데 영유아용 제품류를 봅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유아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기출 문제로도 나왔고 식약처 예시 문제 19문제 중에서도 포함이 됐죠. 이런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은 이 pH 기준이 3.0에서 9.0이어야 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pH 기준이 3.0에서 9.0이어야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나오셔야 돼요. 이거 뭐 영유아용이니 눈화장용이니 색조화장품용이니 두발용이니 이걸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pH 기준이 3.0에서 9.0이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pH 기준이 3.0에서 9.0이지만 제외되고 예외되는 부분, 이게 단답형 으로 나온 건데,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고파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 이 말이 뭐냐면 뭐 액, 로션, 크림 및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의 pH는 3.0, 9.0인데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다르죠. 액상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아무래도 금방 씻어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독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거 기준이 얼마예요? 0.5%인데 뭐 바르고 씻어내는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도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에 영유아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면도용, 기초화장 제품류 중에 제외되는 것들을 밑에 살짝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건 딱히 볼 필요는 없죠. 영유아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면도 이런 거보다 여기 샴푸, 린스, 인체 세정용, 목욕용 제품이 제외돼요. 두발용 제품도 샴푸, 린스가 제외돼요. 그리고 쉐이빙 제품도 크림, 폼이 제외돼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 제품도 클렌징 워터, 오일, 로션,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이 제외돼요. 문제로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거든요.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넘어가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위에 나오는 pH가 3.0에서 9.0인 유형이어야 되는 애들인데 여기서 예외되는 품목들인 거예요. 너무 많아. 영유아용 제품에서는 목욕용 제품이 제외되는 거고요. 인체세정, 목욕 제품 제외. 그리고 두발용 제품 중에서도 샴푸, 린스 제외.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긴 한데, 클렌징은 리무버 제품이 제외된다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도용 제품도 쉐이빙 폼 제외, 그리고 두발용 제품 샴푸, 린스 제외. 영유아용도 마찬가지로 두발용 제품처럼 샴푸, 린스가 제외되는데 인체세정, 목욕용 제품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저번주에 배웠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저번주에 안 본 분은 모르겠지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내용물 원료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이 CGMP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들고 왔어요. 이 CGMP,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원자재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현품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문제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구매 요구서, 성적서, 현품이라든가, 이게 뭐 발주 요청서, 공급 성적, 여튼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시켰을 때 시킨 내용, 그 다음에 주는 내용, 그 다음에 온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킨 거, 그 다음 내가 시킨 대로 제대로 왔는지 걔네가 준 종이 두 개 확인해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서류가 일치하면 그 서류에 맞는 현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원자재는 번호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물품에 결함이 있을 때는 입고 보류한다고 말씀드렸고, 격리 보관 및 폐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합, 부적합 검사 중 상태를 표시할 때 다른 시스템이 있을 때 대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따른
라벨 설명드린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그거 오늘 설명할 거고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정말 쉬운 문제, 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초는 아니고 10초? 오늘 문제를 좀 쉬운 것만 들고 왔나 내가? 여기서는 문제에서 공부를 한번 더 합시다. 적합 판정된 것만 선입선출로 출고해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체계.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로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여기 원자재랑 반제품, 벌크 제품의 차이점은 오늘 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 기준. 이제 좀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물 관리 기준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하는 당연한 내용을 길게 적어놨다 인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틀려서 안 되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내용물의 관리예요. 뭐 하는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원료 관리를 위해서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화장품 원료를 관리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원료와 내용물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정한 기준에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내용물이 과연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인지 그거를 검사한 내용을 주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물건은 봤지만 이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걸 네가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줘.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안전과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받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언제든지 옆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입고된 원료와 내용물은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얘네가 섞였을 때 우리 안전과 안정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죠. 검사 중이라서 적합인지 부적합 중인지도 몰라. 근데 그게 부적합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검사 중인 제품이 적합에 끼어 흘러 들어갔어요. 적합이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검사를 안 했는데 부적합인 거야. 부적합한 제품으로 만들었어. 오, 그러면 이제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마찬가지로 적합 제품이 부적합에 흘러 들어가서 이거 써도 되는데 못 쓴 경우에는 그냥 돈 좀 날리고 말지, 좀 아깝다 이 정도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인 거긴 한데 이래도 안 되겠지만 부적합품에 적합이 흘러가는 거 말고 적합에 부적합이 흘러 들어갔다.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원료와 내용물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기간이 경과한 원료 내용물이 조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적합과 부적합과는 좀 다르죠. 적합했는데 사용기간이 경과가 되면 얘네가 부적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을 통합하면 사용해도 되는 물건만 써라. 근데 사용해도 되는 물건과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내용을 정말 굉장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쫙쫙쫙 늘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쬐어. 근데 적합한 물건이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얘가 또 부적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료와 내용물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둬야 하는데 이걸 품질에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료를 너무 많이 땡겨놓은 거야. 원료를 너무 많이 땡겼는데 지금같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발주도 안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와도 MOQ가 너무 작아서 크게 만들지도 못하고 원료들이 사용기간이 경과해요. 사용기간이 경과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 전부 다 사용기간도 항상 얼마 정도인지 기록하고 체크해야겠죠. 얼마가 됐으면 물론 경과를 한 번 더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기간이 늘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제 경과가 됐죠. 그러면 그때는 도저히 사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와 내용물은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해야 하며 특정 외부를 청소한다. 내가 물건을 시키고 물건을 받았어. 반입되는 물건이 내가 발주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웬만한 발주하는 경우에 모든 원료 내용물은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를 잘해서 와야 한다. 관리를 위해 표시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온 날짜 7월 6일 이 원료가 들어왔어. 이 원료의 보관 기간은 얼마 정도 가능하다. 7월 6일에 들어왔으니까 이때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용 기한이 경과한 내용물에 보관하는 것을 옮기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들어온 것이 부적합하니까 표시해서 딴 곳에 두거나. 그리고 포장 외부를 청소하는 건 항상 우리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번에 입고된 원료 포장재는 제조 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것. 줄을 꺼 놓은 거 좀 헷갈릴 수 있다. 처음 듣는 내용이다. 제조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포장재가 있어요. 포장재가 롤 타입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막 돌돌 말려 있어요. 선물 포장지처럼. 한 번에 10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10개씩 들어오면 이렇게 10개씩 제조 단위별로 구분하는 거죠. 설명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 제조 단위별로 각각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이게 좀 따로 제조 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뭔가 뭐 흘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량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조 단위별로 관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만약에 물건 관리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스큐랑 몇 개로 만들어서 오는지. 발주할 때도 그렇거든요. 발주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박스에 물건이 9개가 들어서 와요. 근데 9개를 시키면 물건이 여기 꽉 차서 오거든요. 약간 정말 정렬돼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발주 단위 잘 몰라서 제조 단위 잘 몰라서 8개 시켰어요. 그럼 여기 하나 비어서 오겠죠. 그러면 시키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지만 이걸 보낸 사람도 되게 좀 애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관리를 쉽게 하려면 제조 단위별로 하는 게 좋다. 뭐 얘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런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원료와 내용물은 생산 장소와 생산 장소로 이송, 치와 이송제 관리 등 사전 관리 실시한다. 얘 괜찮다. 얘 괜찮다로 되면 괜찮으니까 이걸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산할 때 이동할 때도 적합한 상품이 부적합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용물 관리 기준 1번이고 우리 내용물 관리 기준 2번을 봅시다. 내용물 관리 기준 2번입니다. 확인, 검체 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는 검사 및 시험은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원료 수량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한다. 제가 긴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이 된다는 걸 느끼시죠? 결국엔 야 괜찮은 것만 써. 위험한 거 쓰지 마. 위험하게 만들지 마. 부적합한 거 쓰지 마. 부적합하면 빼. 이 내용인데 확인, 검체 채취, 규정 기준. 그러니까 검사랑 시험을 통해서 적합을 해야 해서 승인된 자가 이거 빼가지고 쓰기 전까지는 사용돼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불출을 할 수 있는 승인된 자가 불출을 해야 되는 이유. 잘 모르는 애가 이렇게 불출하면 부적합품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승인된 자라는 건 그러니까 엑스퍼트 전문가겠죠. 이거 원료 관리하는 전문가거나 그럼 승인된 자라는 건 그만큼의 교육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말을 또 이것도 길게 내려놓은 거고 그것에 대한 절차서도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전과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좋고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구매 요구서, 인도 문서, 인도물, 아까 말했던 발주 요청서나 수령 확인서 뭐 그런 현물 굉장히 많은 용어들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보면 이것도 그 내용이네 하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보기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원료 및 내용물 선적 용기에 대해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동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유감 검사 실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봅니다. 눈으로 보는데 이거 약간 포장지가 뜯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뚜껑이 좀 열려있어. 뚜껑이 좀 열려있으면 이 안에 뭐 벌레 들어간 거 아닌가, 미생물 들어간 거 아닌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거 확실하게 검사해서 유관 검사를 끝내야 합니다. 예전에 말했던 판정이나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시에는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 수행, 결국엔 적합, 안전한 그 검사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걸 좀 길게 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한 개 풀어봅시다. 네, 문제 봐주세요. 정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 풀어주세요. 자, 문제 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우리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 라벨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여러가지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만 하죠. 입고 내용물을 처리할 때 제가 그나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검체 채취 및 시험 단계, 이거 무슨 단계예요? 이 라벨 색상.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이 백색 라벨 아까 뭐였어요? 백색 라벨은 뭐다? 시험 전. 네, 신엘아리아님 반갑습니다. 적색 라벨은 부적합, 그리고 청색 라벨은 적합, 흑색 라벨은 없어요. 배우는 내용에는 없어요. 황색 라벨은 시험 중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신호등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빨간불은 가면 안 되는 거, 가면 안 돼, 적합하지 않아요,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불, 저는 옛날에 정말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 초록색 불을 파란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이상하게 이제 슬슬 초록불을 저도 파란불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란불은 갈 수 있다, 써도 된다, 적합이에요. 여기 노란불, 황색 노란불은 약간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중이에요. 이 시험 중입니다. 시험 중. 그리고 이제 흰 색깔은 색깔이 안 나와요. 흰색은 여기 동그랗게 그냥 해놓을게요. 흰 색깔은 아직 안 나오는 거야. 몰라, 시험 전.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도 조금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호등으로 외웠어요. 그렇다고 초록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마 보기에 녹색 라벨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청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 라벨 나와서 헷갈리면 저 욕먹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 빨간색, 빨간불이니까 안 돼. 파란색, 청색 라벨 파란색 적합하고 시험 중. 황색 라벨 시험 중. 하얀색은 시험 전입니다. 그럼 뭐예요? 검체 채취 및 시험 단계. 그러면 백색 라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전, 시험 중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시험 전인가? 시험 중인가? 보면 시험 단계, 시험 전은 시험 단계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검체 채취는 뭐예요? 시험 중인 거죠.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는 건 얘가 부적합한지 적합한지는 몰라. 근데 시험 전은 아니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황색 라벨, 노란색 라벨,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벨 색상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다음에는 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문제 맞추실 때는 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등 덕분에 맞췄다.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에 대한 처리 순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입고된 원료를 확인한다.
자, 물건이 왔어요.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새끼는 개체 얼마나 같은 말 계속 하는 건가 하는 건데, 그만큼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고 발주 요청서 그리고 원료 한 개 더 있어야겠죠. 걔네가 가지고 온 서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내용물에 대한 순서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쫙 설명해 드렸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 번 더 집어드리는 겁니다. 자, 물건 내가 시킨 거랑 얘네가 보내준 거 서류 맞고, 서류랑 물건이 일치합니다. 물건이 제대로 왔군. 제대로 왔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상태를 봅시다. 이거 용기 뚜껑도 잘 닫혀있고 포장지도 잘 되어있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가 이게 그런 게 되겠죠. 시험 중 적합 부적합 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물건이 훼손되어 있지 않다고 칩시다. 좋아요. 오케이. 청색 확인. 그리고 원료의 시험 의뢰를 위해 판정 대기 보관소에 품질 보관팀에 의뢰. 이걸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도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판정 대기소, 그러니까 시험 전입니다. 시험 전에 보관을 해서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시험은 여기서 밑에서 하고, 원료의 시험 의뢰를 위해서 판정 대기 보관소에 뒀잖아요. 판정 대기 보관소에 뒀다는 건 뭐예요? 아직 시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봤으니까 청색이나 적색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백색 라벨 붙여놓는 거예요. 백색 라벨 붙여놓으니까 야, 이거 검사 안 됐어, 너네 검사해줘 라고 하는 거죠. 검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자, 시험 중이라는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약간 똥색으로 했어요. 시험 중이라는 황색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중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적합 부적합 나뉜 거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 보관을 따로 구획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라벨을 방금 배웠고, 이 라벨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부착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고, 그게 어려운 부분 없죠. 아까 희경님 말씀하신 거 에듀윌 교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인데 제가 에듀윌 교재가 없어요. 저 이번 교재가 없거든요. 저한테 교재를 산 게 없어가지고 교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듀윌 교재 저도 하나 있으면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원료가 입고되었을 때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 기록사항인데, 물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 얘네가 정한 제품명,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낸 애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는지, 원료 취급 시 주의사항. 근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또 보기가 4개, 5개이기 때문에 문제 나오기도 쉽고, 저도 문제로 이걸 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조번호가 없을 때 뭐 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제품명, 공급자명, 수령일자, 번호, 취급시 주의사항은 여기 추가된 거죠. 제가 설명 안 드릴게. 보시면 이건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따로 적어서 암기를 꼭 하시도록 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문제 늦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문은 길지만 문제를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고심해서 낸 낚시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낚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진이의 정원님, 저게 맞아요.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야 돼요. 볼게요. 원료의 출고 보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인데, 원료의 출고 보관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인데, 1번 문제 봅시다. 시험 결과 적합 판정난 것과 부적합 판정난 것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출고해야 된다. 부적합 판정난 것을 출고하면 안 돼요. 낚시입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넣었지만 부적합은 출고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여기서 바로 훅 넘어가도 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딴 게 있지 않을까라고 뒤에를 봅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여기 정답을 1번 하신 분들은 1번 처음에 잘 몰랐다가 넘어가고, 그리고 2번 보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거 맞고, 많이 배웠죠 우리. 그리고 구획등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맞고, 5번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막 이러시면서 다시 1번 보니까 1번이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하신 분은 정답 1번 빨리 보신 분,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잘하신 분은 1, 2, 3, 4, 5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하시는 분.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1번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 이건 정답이 맞는데 요건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틀리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틀리신 분은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관 기한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재평가 시스템이란 게 뭔가 있구나,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면 다음에 우리 설명을 드렸을 때 안 틀리겠죠.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재평가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문제 틀려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시험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 부적합 판정난 것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출고해서는 안 됩니다. CCMP에서 출고 관리인데, 이 출고 관리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명확한 딱 한 줄이었어요.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로 출고해야 된다. 아까 그 문제의 정답이랑 완전히 그냥 연결되어 있죠. 그냥 적합, 선입선출, 이게 두 개의 키워드예요. 출고 관리가 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만큼 이 적합이랑 선입선출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관리 CGMP 내용 보관입니다. 출고에 이어서 보관을 말씀드릴게요. 보관관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된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을 좀 굉장히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제가 원래 항상 드렸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부적합 품이 되기 때문이고,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보관기간을 넘어서면 이제 저가품에서 부적합품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고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 좀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됩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선입선출에 의해서 출교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됩니다. 자,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부적합품은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왜냐면 섞이면 안 되니까. 혼동으로 읽힐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좀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근데 같이 보관해도 돼요. 어떨 경우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에는 같이 보관해도 돼요.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같이 보관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은 항상 보기에서 낚시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이 예외사항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한다. 아까 그 5번에서 틀리신 분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돼요. 보관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고 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봤어. 유통기한 지났어. 근데 봤는데 아직 어느 정도 더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괜찮다 치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유효기간 늘렸는데 거기서 또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돼요. 시스템은 시스템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3일 동안 쓸 수 있어요. 이 이걸 원료라고 합시다. 원료를 3일 동안 쓸 수 있는데 이 원료 3일 뒤에 봤어. 근데 3일 만에 얘가 이제 못 쓰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3일 뒤에서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틀 정도 더 쓸 수 있구나 하고 다 늘렸어요. 다음 이틀 또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때는 보관기간이 넘었는데 늘렸다가 또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사용하면 안 돼. 쉽죠? 제가 많이 설명하면서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이 반제품이랑 벌크 제품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반제품, 벌크 제품. 왜냐면 사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두 단어를 굉장히 그냥 막 쓰세요. 사실 반제품이 뭐 벌크 제품 아니냐, 벌크 제품이 반제품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재에 대한 내용을 접근을 하시면, 벌크 제품은 반제품에서 뭔가 한 번 더한 게 벌크 제품이에요. 반제품 플러스 골뱅이는 벌크 제품이에요. 벌크 제품이 포장전 단계. 이 벌크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최근에 마스크 많이 구매하셨죠?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 마스크를 지금 판매할 때 원래라면 우리가 일반 살아갈 때 벌크라는 단위를 제가 듣기가 좀 힘들어요. 벌크라는 거는 포장을 안 하고 보낸다는 건데, 우리가 마스크를 받았을 때 여기 살짝 칼집이 나 있고, KF인가? 뭐죠 그게? KF97 있는데 포장지가 있잖아요. 포장지에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요즘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공적 마스크 거기에 웰킵스 그게 많은데 그 포장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완제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안에 까보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마스크 자체에 그냥 이게 살짝 비닐만 씌워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벌크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할 때 이 포장지가 있으면 더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벌크로 주문했거든요. 들고 와볼까? 그래, 들고 와보자. 자, 볼게요. 얘가 완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벌크인 거예요. 그냥 포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제품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마감 처리 좀 덜 됐다거나,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및 보관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입니다. 안정성 시험 결과 제품 표준서 등을 토대로 제품마다 적절한 온도, 습도, 차광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왜? 이 안전성, 안정성을 위해서 기준에 대해서 작용 기준을 잘 설정해야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염 방지, 방충 방서, 공선 관리 필요. 왜?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작업자 외 보관소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 왜? 적절한 작업자가 관리를 해야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불출은 승인된 자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 왜? 승인된 자가 교육된 자고, 그 교육된 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니까. 다음, 필요 원료를 입고된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것으로 모든 보관소에서는 선입 선출을 합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값이라고 치면 모든 보관소에서 선입 선출을 하잖아요. 여기서 살짝 예외되는 부분, 여러분 여기서는 살짝 집중하세요. 나중에 입고된 물품이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입 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할게요. 우리 선입 선출로 관리하고 있는데 뒤에 똑같은 물건이 들어왔어. 근데 너무 고지식하게 같은 물건에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사용기간이 짧으면 그걸 먼저 출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입 선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이 먼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선입 선출이야. 근데 늦게 들어온 물건이 유통기한이 짧으면 선입 선출의 기본
목적, 유통기한이 짧은 게 먼저 나간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더 확인해보면 선입선출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선입선출은 무조건적이다.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유통기한이 짧아도 무조건 선입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아니야. 선입선출은 유통기한이 짧은 걸 먼저 내보내는 건데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유통기한이 짧다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먼저 출고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하는 거죠. 이 법이 너무 깐깐한 법이라 약간 유도리 있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13번 원료 및 내용물의 보관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원료와 내용물의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로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료와 내용물이 재포장될 때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이에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설명을 뭐 어떻게 드리는 것도 모르겠고 왜냐면 재포장되는 거니까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고요. 밑에 넘어갈게요.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함. 이것도 아까 말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계속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적합품, 부적합품, 시험 중인 내용을 물리적으로 격리한다. 왜냐면 섞이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섞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뭐냐?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섞여도 돼요. 그러니까 수동 컴퓨터 위치 제어 등 이런 게 가능하다면 섞여도 된다.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 확립.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는 보관 기한. 그러니까 기본 이것도 디폴트예요. 원료가 보관 기한이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보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원료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 보관 기한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보관 기한 설정해줘야 돼. 보관 기한이 설정하지 않은 채로 어디 둔다, 보관 기한이 설정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보관 기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재고 번호랑 그게 없으면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번호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보관 기한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기한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보관 기한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기에서 어떤 낚시가 나오든 간에 대처할 수 있어요.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뭐 이런 게 설정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도 보관 기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정하는 게 맞아. 보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보관 기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린 보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시죠. 와, 근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감탄한 게 여러분들이 잘해요. 정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뭐 낚시 문제 내면 정말 다 낚였거든요. 이것도 낚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안 낚이세요. 제가 너무 너무 많이 건조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사이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안 낚이십니다. 제 생각으로 이 정도로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도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합니다. 문제 볼게요. 틀리신 분들 그리고 괜찮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딴 사람들이 잘해진 거야. 우리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잘해주면 돼요.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내용물의 원료 입고 기준입니다.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현품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제가 오늘 한 10번 말했죠. 진짜 10번 말. 정답 만약에 이거 1번 한 사람 있으면 이 강퇴 기능 있으면 강퇴 했어야 돼요. 진짜. 강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행히도 아무도 1번 안 했습니다. 이거 1번 하면 전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해야 된다. 제가 방금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조번호가 없다. 근데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돼. 번호가 없으니까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죠. 그러면 원자재 입고할 때 유관 확인으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에 입고하고 공급업자에게 연락한다. 그럴싸한데 결함이 있을 때 입고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낚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앞에 있는 분들 따라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범사 중으로 상태를 표시한다. 이걸 틀리신 분이 쓰시네요. 그러면 왜 틀렸을까? 진희의 정원님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떤 입고 전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적합, 부적합, 검사 중 이거 3개로 나뉜다는 거가 좀 핵심 키워드였고요.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마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태 표시는 요 3개로 하는 게 맞죠. 검사 전을 생각하셨나? 너무 깊게 생각하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내는 문제들이 한 번 꼬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정답입니다.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항상 마지막에 틀어놓는 내용인데 항상 이거 과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제를 항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합격하실 것 같고 카카오톡 방 이제는 웬만하신 분들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카카오 방 지금 제가 카카오톡 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처음에 저는 방장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제가 방장인데 방장이 아니었는데 한 5명 있었나?
카카오톡에 맞춤형 화장품 조절관리사 치면 공부하시는 분 5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분들이랑 공부 어떻게 하냐면서 이거 대체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책도 없어. 근데 시험은 별로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법령 보고 하다가 아 이거 공부방으로 그렇게 쓰다가 안 되겠다. 제가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씨 왜 아무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강의를 했죠. 정말 별 허접한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고 덕분에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도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20명 되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소통이 적은 게 1차 합격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보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올려서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릴까? 저도 카톡방에 이제 좀 올릴게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그러고 마지막으로 교재, 저 문제집 순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치시면 나옵니다, 어디든. 그래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린다, 아니면 설명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설명이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설명이 말이 빠르다나 아니면 그런 거 좀 설명해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좋게 해드리실 것 같아가지고, 옛날 영상을 보시려면 저의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기다리시면 영상들 올라올 거고, 굳이 옛날 거 좋았던 것 같다, 보시겠다 싶으면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다른 분들은 보통 4,900원에서 뭐 한 3만원 정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약간 의미 부여식으로 한 990원을 해놨어요.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니까 나쁘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질문이 없네요.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들 다음 주 월요일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일까지 올려놓을게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